네, 안녕하세요. 이 주변에서 언론에 이렇게 검찰 개혁이다 이런 용어를 많이 듣게 되니까 도대체 검찰 개혁의 내용이 뭔지를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근데 정작 그 내용을 정확히 알고 이렇게 설명해 줄 사람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제 관심을 갖고 관련 논문들을 다 거의 많이 보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최근 정부와 여당은 군소정당과 연합하여 이른바 패스트트랙 법안을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을 앞세워 개혁 법안인 것처럼 선전하면서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법안에는 문제점이 적지 않은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있지만 이 검찰개혁과 관련된 법안은 수사권 조정 법안하고 공수처 신설 법안입니다. 정식 명칭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제1야당은 공수처는 야권을 겁박하는 수단이라고 비판하고 이 법안에 반대하면서 장외투쟁의 극단적 선택까지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개혁이란 것은 제도에 큰 문제가 있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꾸는 것을 말하는데 과연 수사권 조정 법안이나 이 공수처 법안은 어떤 내용이고 그 도입을 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 건지, 현행 검찰 제도의 진정한 문제점은 과연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에 관한 논문들을 종합해 보면 검찰에 대한 비판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고요. 다른 하나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라는 비판입니다. 정치적 중립성 문제는 이 사회 이목이 집중되는 정치적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하면서 살아있는 권력 편에서 불공정하게 사건 처리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말하는 것이고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라는 것은 검찰이 기소권과 공소유지권을 갖고 있으면서 수사권까지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자체 수사 인력을 보유하여 적극적인 직접 수사를 하고 있다는 그런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현직 법무부 장관이 자신과 가족에 대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의 수사에 대항하여 검찰 개혁을 앞세우며 장관직을 유지하다가 결국 수사의 진전에 따라 사임했지만 그 과정에서 법무부의 장관, 차관, 여당 대표까지 나서서 피의자를 위한 노골적인 수사 간섭을 하고 나섰던 사건은 이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보게 합니다. 수사권 조정 법안이란 이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사법경찰관이 검찰로 수사한 사건을 이제 송치하기 전에 검사의 사전 수사 지휘를 받던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자는 것입니다. 사법경찰관이 수사 후에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건은 또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자체 종결할 수 있는 불송치 종결권을 허용하자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검사가 조사해서 검찰청에서 조사해서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이거는 공판기일에 그게 진정하게 작성됐다 하더라도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그 기재 내용을 새삼스럽게 부인하고 나서면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자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법경찰관이 이제 수사한 사건을 송치받은 다음에 그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은 보완 수사 요구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 공소를 제기할지 말지, 또 공소 유지에 필요한 경우 이런 경우에만 보완 수사 요구만 할 수 있고, 그 밖에는 이 법령 위반이나 인권 침해나 현저한 수사권 남용, 그냥 수사권 남용도 아니에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는 경우에만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을 뿐이다. 사후에 검사의 간섭도 극히 제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또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후에 아까 그 두 번째 그 조정안의 내용은 불송치 종결권을 부여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불송치 종결권에 대해서는 이제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이의 신청이 있는 때에만 검찰에 송치를 하고 그 외에는 이제 그대로 종결하자는 거죠. 또 검사가 이제 그 기록을 보고 그냥 이제 사건 서류하고 증거물만 보고 재수사 요청을 할 수는 있는데 그 재수사 요청을 하는 경우에도 바로 검사가 자기가 직접 수사할 수는 없고 그냥 요청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청만 할 수 있고 재수사한 후에 다시 혐의 없다고 그대로 종결해버리면 또 그만인 거죠. 그 달리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게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그 수사권 조정안 이 세 가지 이런 수사권 조정안의 그 내용이라는 것은 결국 보면 검사의 사전 지휘권을 완전히 없애고 사후 감독도 극히 이제 제한적으로 할 수 있게 했고 검사가 작성한 조서의 증거 능력을 굉장히 약화시켜 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사법제도의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야기합니다. 검사의 법적 지위나 수사 구조, 또 국민이 인권 보호, 인권 보장 문제, 사건 자체의 적정 처리, 여기에 아주 직결되는 그런 이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학계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제 법안은 이제 이 정부가 들어선 후에 그렇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발표한 지가 꽤 오래됐기 때문에 학계에서도 이에 대해서 굉장히 그 논문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학계의 그 내용을 이제 검토를 해보면 이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견해와 반대하는 견해가 있지만 이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견해가 대다수입니다. 자, 우선 찬성하는 견해는 어떤 논리를 얘기하냐면 수사권하고 기소권의 이 행사 주체를 분리하자. 그래야 서로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서 견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또 기소권의 행사 주체가 수사권까지 행사할 경우에는 수사의 객관성 또 공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수사권하고 기소권을 분리하는 대표적인 나라로 미국하고 영국을 거론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영미법계 국가는 수사 구조 자체가 우리가 지금 도입한 대륙법계,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런 대륙법계의 그 수사 제도를 우리 도입한 건데 이 영미법계 수사 제도는 이 대륙법계 수사 제도하고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또 이제 대륙법계 수사 제도는 이 범죄를 수사하고 재판하고 하는 것을 국가의 형벌권을 확인하고 행사하는 과정으로 봅니다. 그래서 수사라는 개념은 그 형벌권 행사를 위해서 국가의 형벌권을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가 대신해서 사실을 확정하고 법률을 적용해서 형벌을 가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를 해요. 그러나 이 영미에서의 이 수사제도, 사법제도는 이 형사사건도요. 거기서는 수사라는 개념을 사용하기가 적절치 않아요. 그냥 조사라는 개념을 사용할 수 있어요. investigation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범죄라는 것이 국가형벌권 행사 과정으로 보질 않아요. 거기는 그냥 범죄라는 불법 행위에 대한 사인 간의 분쟁 과정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피해자 사인소추제도라 그래서 피해자가 이제 고소를 하는 기소를 하는 그런 사인소추제도가 발달하게 된 거고 경찰은 그 피해자를 대리해가지고 조사해가지고 대신 이제 기소하는 개념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검사제도가 있고 또 영국도 이제 1980년대에 검사제도를 도입했는데 그것도 결국 사인소추제도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피해자를 대리해서 기소한다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하는 과정이요. 우리보다는 굉장히 아주 헐거워요. 재판하기 전에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수사를 거기는 법정에서 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보다 무죄율도 높습니다. 거기는. 무죄율도 굉장히 높아요. 우리는 검사라는 법률 전문가가 마치 판사가 재판을 할 때 이것을 유죄 선고할 수 있느냐 하는 확신이 들 때에만 그렇게 치밀하게 증거 수집하고 판단하는 과정을 거쳐서 판사와 똑같이 이거는 분명히 이건 유죄 선고될 수 있어 이렇게 판단이 돼야만 우리는 기소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무죄율이 그런 영미법 국가보다는 현저히 낮죠. 대륙법계 국가가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서로 체제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이제 공판 중심주의라는 말이 나오고요. 실체적 진실 발견의 주 무대는 공판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은 이 치안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체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체포된 피의자를 조사하는 것, 그리고 피해자나 목격자에 대해서는 강제 조사를 못해요. 경찰은 강제 조사 못하고 이미 그러니까 자진해서 나와서 조사에 응하면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집에 찾아가서 수첩에 메모하거나 이런 식으로 영화를 보시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임의 조사밖에 못하는 거죠. 강제 수사를 하려면 검사가 관여를 해야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 피해자나 목격자에 대해서 소환장이라는 게 있어요. 소환장을 발표해가지고 소환 조사를 할 수 있고 증거 제출 명령이라는 강제 조사를 할 수 있는 거는 경찰은 전혀 못합니다. 그건 검사만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경찰에서도 강제 조사를 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수사 제도 자체가 다른 거죠, 전혀. 영국과 미국 일부 국가의 사례만 갖고 그렇게 따르자. 이거는 너무 성급한 얘기죠. 게다가 수사의 주요 수단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플리 바게닝이라고 그랬어요. 사법거래 또는 유죄 답변 협상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유죄 인정할 거냐 말 거냐 갖고 협상을 합니다. 그 협상할 수 있는 사람은 경찰이 절대 못합니다. 그건 검사만이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협상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대부분 형사사건이 그 협상 단계에서 해결이 돼요. 자진해서 자백을 가령 기업범죄 사기 사건으로 유명한 메도프 사건 같은 경우는 징역 130년형인가요? 110년형인가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면 징역 100년 받을래? 아니면 징역 10년으로 합의 볼래? 이렇게 하면 정말 억울해가지고 다퉈야겠다고 하는 사람은 끝까지 다투겠죠. 그렇지만 자기가 정말 뭔가 좀 자신이 없는 유죄인 사람은 협상에 응할 겁니다. 이렇게 대부분 사건이 이 플리바기닝으로 그냥 정리가 돼요. 그래서 정의 부인하는 사건만 법정에서 치열하게 공방을 하는 겁니다. 그런 플리바기닝이 있어야만 이런 공판 중심주의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검사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을 부인해버리면요. 지금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 부인해버리면 그 검사가 이제까지 조사해왔던 거를 조사 안 하고 그냥 재판에 넘겨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검사 힘은 굉장히 들지 않을 겁니다. 아주 일하기 편할 거예요. 검사는. 그렇지만 검사가 그동안 몇 시간 조사했던 그런 과정을 앞으로는 법원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런 플리바기닝 제도도 없고요. 또 하나 예를 들면요. 사법방해죄라는 게 있어요. 미국의 경우에는. 그래가지고 가령 우리나라의 경우에 그게 없습니다. 사법방해죄는 뭐냐면요. 죄를 지은 사람도 증거를 인멸하면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처벌 못하거든요. 자기 사건에 자기 증거를 인멸하는 건 처벌 못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증거를 인멸한 경우 그런 경우에 처벌할 수 있을 뿐이에요. 거기는 죄를 지은 사람이 스스로 자백하거나 증거를 폐기하는 것을 이런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엄격히 규제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하고 시스템이 달라요. 영국의 경우에도요. 영국의 경우에도 전에는 검사 제도가 없었는데, 그래서 사인소추 제도였으니까요. 검사 제도가 없었는데 1986년부터 이제 검찰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왜? 필요하니까요. 그래가지고 이 경찰이 조사하는 그 경찰서에 그 검사를 다 파견을 해요. 우리 같으면 부장검사쯤 되는 검사를 파견해가지고 조언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조언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경찰이 그 수사 과정에서 그 조언을 받아서 수사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기속력을 가진 그런 우체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 지휘 자체를, 수사 과정에 수사 지휘 자체를 안 받겠다 하는 것은 이거야말로 사실 유례가 없는 겁니다. 유례가. 일본의 경우에 또 듣는데, 일본의 경우에도요. 일본은 이제 검사도 수사권이 있고 경찰도 수사권이 있고 어느 정도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렇지만 거기도 수사 지휘는 받아요.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수사 준칙이라든가 수사 방침 이런 형태로 일반적인 수사 지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검사에. 그리고 사건을 수사한 다음에 모든 사건을 검찰에 보내야 됩니다. 아까 그 수사권 조정안 3가지 중에 자체적으로 혐의 인정 안 된다고 판단하는 것은 그냥 불송치로 종결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일본만 해도요, 그런 제도 없어요. 전부 원칙적으로 전부 송치해가지고 이 사건을 기소할 건지 말 건지 불기소로 종결할 건지 이건 검사가 판단해야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법률 전문가니까요. 또 기소 책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본은 이제 원래 대륙법계 국가인데 이 태평양 전쟁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미국이 이제 진주하면서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좀 영미법계 제도를 조금 일부 도입했다고 해도 아직까지 이렇게 제도가 남아있는 겁니다. 하물며 지금 대륙법계 국가는요, 그렇게 그 수사권 독립이란 말이 없어요. 수사권 조정할 필요가 없어요.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프랑스 혁명 이래 검사 제도가 도입된 게 이제 프랑스 혁명 때 도입이 됐는데요. 검사 제도를 도입한 이유가 종전에 수사하고 재판하고 처벌하는 거를 다 법원에서 했거든요. 그걸 규문주의라고 그러죠. 그거를 그래서 인권 보장이 안 되니까 검사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수사하고 기소하는 거, 그리고 공소를 유지하는 거는 법관이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사 제도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프랑스에서 처음, 프랑스 대혁명 때.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대륙법계 국가들에게 전부 도입이 된 거고, 그래서 이 대륙법계 국가에서의 이 수사의 개념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는 과정이고, 행사하는 일련의 과정이고요. 수사는 기소를 위한 과정이고요. 그리고 그 경찰이 하는 일은 행정 치안을 유지하는 거죠. 자, 그러면 경찰이 하는 치안을 유지하는 행정작용, 범죄를 예방하고 위험을 방지하고 하는 이런 거야말로 경찰이 하는 행정작용인데, 이거하고 사법작용이 뭐가 다른가? 다르죠. 사법은요, 이미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 이미 지나버렸잖아요. 범죄는 이미 발생했고, 그 지나버린 사실에 대해서 현재 입장에서 과거의 진실이 뭐냐, 이거를 규명하는 작업이거든요. 현재 입장에서 과거의 진실을 규명하는 작업, 그거 쉬울 리가 없습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죄를 범한 사람은 부인하게 마련이고, 관련자들이 위증하고 나서도 한다면 진실을 아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하나님하고 본인밖에 확실한 사람은 없겠죠. 자, 그런 이제 과거에 일어나는 사실을 현재 입장에서 밝힌다는 거, 이게 바로 사법작용입니다.
이거는 현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고 치안을 유지하는 행정작용하고는 엄하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원래 이게. 그래서 대륙법계 국가는 검사가 이런 사법작용을 맡는 걸로, 그래서 대륙법계 국가는 대부분 수사권은 검사한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독일, 프랑스를 포함해서 OECD 35개 국가 중에 77%에 해당되는 27개국이 아직까지 검사의 수사권을 법률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또 80%에 해당되는 28개 국가는 수사권뿐만 아니라 수사지휘권까지 명백하게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원래 이제 수사라는 것이 검사의 권한이긴 하지만 이 사회가 발전하다 보니까 치안을 유지하는 사회 현장에 있는 경찰관이 치안을 유지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범인을 검거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검거한 현장에서 조사하는, 초동 수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회 발전에 따라서 치안과 관련해가지고 수사 과정의 일부를 맡게 되는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는 것이 편하겠다. 이런 이제 주장이 나오게 됐고, 그래서 이제 대륙법계 국가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사법경찰관한테 수사권을 주게 된 것이지, 원래 수사권이라는 것은 이 경찰에게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본래적인 권한은 사법작용에 속하고 준사법기관인 검사가 갖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사회 발전에 따라 이제 검사 외에 경찰에게도 수사권을 준다 하더라도 적어도 법률 전문가이고 기소 책임이 있는 검사가 그 경찰의 수사 과정을 견제하고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게 지휘하는 그런 수사 지휘는 어디까지나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까 이 수사권 조정안에 찬성하는 입장 중에 보면 경찰이나 검찰이나 다들 막강한 권력기관이니까 수사권하고 기소권을 분리해가지고 서로 견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논거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수사권을 가진 검찰을 견제하는 사람은 경찰이 견제하는 게 아니고요. 경찰은 한 팀입니다. 왜? 실체적 진실 발견을 해야 될 책임이 있는 한 팀이죠. 한 팀이고, 그걸 견제하라고 만든 게 이 법원의 영장주의입니다. 그래서 검사가 또 경찰이, 사법경찰이 수사 중에 강제 수사를 하는 것, 구속을 한다든가 압수수색을 한다든가 감청을 한다든가 이런 강제 수사라고 그러죠. 이런 강제 수사를 할 때는 함부로 못하죠. 반드시 법원의 영장을 받아야 됩니다. 판사의 영장을 받아야 돼요. 또 최근에 보면 영장 기각하느라고 수사가 탁탁 견제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이제 권력기관의 수사를 견제하는 위치에 있는 거는 경찰이 아닙니다. 그거는 법원이 해야죠. 그렇게 하라고 지금 제도가 만들어져 있고요. 또 그 반대 당사자에 있는, 반대 위치에 있는 피의자, 또 피의자를 변호하는 변호사, 이 사람들이 또 견제를 해야죠. 그래서 이분들에게 수사 절차에 관해서 조사를 받을 때 그 변호인 참여 제도라든가 또 각종 수사 절차에 대한 이의 제기라든가 신청권, 이런 것들이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사의 공정성 문제는요, 이
뭐 수사기관이 이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인사제도를 갖고 있느냐, 또 무리하게 실적 경쟁을 시키는 업무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이냐. 제가 시간이 마침 초과됐군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뭐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요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가 이 사법경찰 수사를 하는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만은 검사의 직접 수사는 줄이더라도 이런 수사 지휘권만은 갖고 있어야 되고요. 오히려 지금보다 더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도 대부분 사건이 2011년도에 수사권 조정이 있어가지고 그 후로 대부분 사건이 사전에 수사과정 지휘를 안 받습니다. 이 사전 지휘를 받게 돼 있는 건요, 공안사건, 조직폭력사건, 그리고 검사 직수사건, 이 세 가지 사건 외에는요, 대부분의 일반 사건은 사전에 송치 지휘를 안 받습니다. 저는 이게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검찰의 직접 수사는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맞고 그 대신 수사주의는 오히려 강화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사 종결권이라는 것은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종결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 대해서 그로 인해 가지고 사건이 암장되더라도 그거를 견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요. 예를 들어서요, 가령 마약 매매 사건 같은 경우 마약을 산 사람 판 사람 다 처벌을 하죠. 그럼 이제 그 두 사람의 경우에 양쪽이 이제 수사를 받을 때 양쪽이 다 부인할 수밖에 없겠죠. 자기가 이제 처벌받는 거니까. 부인하게 되면 어느 쪽도 나중에 그 부인했다고 해서 그냥 사법경찰관이 이거 혐의 인정 안 된다고 그냥 그대로 불송치 결정을 할 때 누가 이의를 제기하겠어요? 피해자가 없는 사건입니다. 이거. 왜? 국가가 피해자니까. 이해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가 이의를 할 때 비로소 검사가 이제 재수사 명령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런 사건들 그 외에 뭐 청소년한테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출입하게 했다든가 이런 사건, 이런 이제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이해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건이 암장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불송치 결정이라는 자체가 결국은 불기소 결정, 사실상 불기소 결정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렇다면 기소권을 가진 검사의 기소권이라는 게 뭡니까? 기소할지 불기소할지를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기소권을 가진 검사의 기소권을 침해하는 그런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건 더 심각한 문제가 되죠. 지금도 그 수사 사건 말고 그 내사 사건의 경우에는 경찰이 그냥 또 자체 종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결권 문제도 오히려 더 강화를 해야 된다. 사법경찰관이 내사 사건도 내사라는 건 이제 수사 전에 절차인데 내사 사건도 검사가 그 적정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2011년도에 수사권 조정한 게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때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것은 과감히 줄이고 지금처럼요. 오히려 수사 지휘는 더 강화를 했어야 된다. 유지를 했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수처 설치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 공수처 설치하자는 논거가 검찰이 이 직접
수사하는 사건에서 제대로 이 권력의 눈치를 보고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수처를 별도의 기관을 만들어서 견제하자, 이런 이제 취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검찰의 비리를 누가 수사할 거냐. 경찰이 수사할 수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경찰이 수사 못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검찰의 비리를 철저하게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를 설치하자. 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수처 설치 자체가 그렇게 부당하다고 저는 딱 잘라 말하기 좀 어렵죠. 그렇지만 지금 공수처 설치 법안을 보면 정치적 중립성 문제에 있어서 오히려 후퇴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공수처의 구성이라는 게 공수처 처장, 차장, 공수처 검사가 있는데 공수처 이제 처장은 추천위원회 7명의 추천위원회에서 그 2명을 추천해가지고 그 2명 중에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7명의 추천위원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7명의 추천위원은 이렇게 구성이 돼요. 법무부 장관, 법원 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이 3사람이고 나머지 4사람은 국회에서 정합니다. 국회에서 이 여당에서 2명을 선정하고요. 나머지 2명은 나머지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2명을 선정합니다. 자, 그러면 결국 그 추천위원회 구성이 지금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그 중에 이제 5분의 4가 찬성해서 의결하는 건데요. 그럼 이제 6명이 찬성하면 의결이 되잖아요. 근데 1명만 선임하는 것도 아니고 2명을 선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2명을 선임하는 거에 지금 이 구성을 보면 반드시 여권의 인사가 들어가게 돼 있죠. 그러면 대통령 그 여권 인사를 선임하면 돼요. 그냥 임명하면 돼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추천위원회 구성이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그런 이제 선임 과정을 거치고 2명을 추천해서 그 중에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그 정치적으로 중립을 못 지키는 그런 이제 수사기관이 될 수 있다. 차장도 그렇고 차장은 이 처장이 제청해가지고 대통령이 임명하고요. 수사처 검사는 이 처장이 그 인사위원회 추천을 받아서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그 인사위원회 구성도요. 그 7명의 인사위원이 있는데 그 제적 과반수로 결정을 하는데요. 그 7명의 위원은 처장, 차장, 법무부 차관, 법원 행정처 차장,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 국회의장이 그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서 추천한 3명. 자, 이렇게 결정을 하니까 결국은 이 공수처의 구성이라는 것이 정치적인 타협에 의해서 여권 인사가 선임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구조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구성 자체가 이게 절대 이래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는 좀 위험하다. 오히려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가 어렵다 하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공수처가 수사 대상으로 삼는 것은 대통령도 포함합니다. 대통령도 포함하고 국회의원도 포함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판사, 검사, 그 외에 이제 고위직 공무원이 거의 다 포함이 돼요. 그런데 자, 판사, 검사를 포함시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이게 왜 문제가 있냐면 지금 조사할 수 있는 대상 범죄 중에 직권남용죄하고 직무유기죄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검찰이 수사하는 거를 여당 측에서 사사건건 간섭하고 나서는 거 봐서 알겠지만은 이거 검사가 수사할 때 그냥 직권남용죄다 해가지고 입건해가지고 조사에 들어가고 그러면 이게 제대로 수사가 되겠어요? 재판하는데 판사가 재판하는데 직권남용이다 해가지고 수사 들어가겠다고 하면 이 제대로 재판이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대단히 위험한 요소를 안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이 있어서 저는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좀 조금 이제 많이 지나고 해서 저는 이제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최근에 이제 이 선진국을 보면 이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서 뭐 증권 범죄라든가 이런 경제사범, 마약, 국제적으로 이제 수사해야 되는 마약사범, 뭐 부패범죄 이런 것을 전문적인 요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전문적인 수사를 맡을 전문 특별 수사청을 설치하는 것이 최근의 경향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방검찰청, FBI, 마약국, 이민국 이런 이제 특별수사청을 설치하고요. 독일의 경우에도 경제사범전담부, 프랑스의 경우에도 재정경제전담 거점수사부, 뭐 영국의 경우에도 검사하고 경찰이 함께 수사하는 특별수사청 SFO, 중대조직범죄조사국 SOCA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설치가 돼서 전문적인 범죄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법무부의 한 청으로서 검찰청에 대립하는 검찰의 비위 사건까지 맡을 수 있게 검찰청과 독립해가지고 하나의 특별수사청을 만들어서 법무부에 산하에 두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인사는 지금도 그렇고요. 지금도 그렇고 그 인사는 이 정치적으로 중립성이 보장되는 그런 인사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한 가지만 더 얘기 드리면 저는 이제 이 지금 검찰청이 최근에 하는 수사는 굉장히 모범적인 특수수사의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게 이제 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참 검사의 직을 걸고 수사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이는데, 근데 이렇게 검사가 검사의 직을 걸고 수사해야만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상황이 이게 정상적인 겁니까? 또 검사가 언제나 이렇게 자기 직을 걸고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건 현재 검사제도가 검사의 인사제도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공수처 같은 걸 위험하게 함부로 정치적인 성격을 띠는 이런 공수처를 함부로 설치할 게 아니라 뭐 정이 안 되면 나중에 설치해도 좋지만 지금은 검찰의 인사제도부터 먼저 바꾸자. 그 인사제도를 바꾸는 것은 지금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을 갖고 있는데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 인사권을 검찰총장한테 줘야죠. 검사들의 인사권은 검찰총장이 줘야 됩니다. 지금은 의견 제출권밖에 없는데 그 의견 제출도 제대로 반영 안 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사권을 검찰총장한테 주고 또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사장 이상 인사는 인사검증이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거의 좌지우지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고쳐야죠. 그러면 검사장 승진을 생각하는 검사들이 소신껏 어떻게 수사하겠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 인사권을 갖더라도 그건 국가 원수의 지위에서 갖는 것이지 어느 한 정파의 입장에서 그 인사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인사제도부터 정치적 중립성,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게 그렇게 바꾸자, 먼저 바꾸자, 이렇게 이제 뭐 좀 정책의 방향을 여권이나 야권이나 좀 가져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